예,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중간에 좀 끊는 이유는, 그, 실제로 동영상을 찍어서, 한 55분이 넘어가면은, 아무리 인코딩을 하고 편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학교 사이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2메가가, 2기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2기가가 안 넘어가, 인코딩하고 하더라도 2기가가 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55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가지고 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명예훼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보는 것들이 사실을 적시한다는 거였는데, 사실 적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견 표명인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고,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치 중립적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비록 가치 중립적 표현을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즉 어떤 경우냐면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립적 가치, 이게 동성애자라는 표현이 가치 중립적 표현인지는 의문이 들지만은, 뭐 가치 중립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판례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에 관한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사실의 적시냐, 의견 표명이냐, 아니면 중립적 표현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214페이지, 15페이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판례는 215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데, 갑이 제3자에게 을이 병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입니다. 즉, 을이 병을 갖다 고발했어요. 근데 갑이 을이 저 사람을 고발했다고 막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요? 을이 병을 고발한 것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경위, 동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한 것만 가지고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례고, 215페이지에 가운데 판례가 2008년도 판례인데, 우리나라 유명 소주 회사가 일본의 주류 회사의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적시는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다 라고 한 판례죠. 저도 이제 이 판례를 보고 알았는데, 밑에 주문에 밑 주침 부분 보시면, 주 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의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 중립적 표현이다. 가치 중립적 표현인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드지만 이런 건 가치 중립적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판례가 판결을 한 겁니다. 그 정도의 여러분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계속 나오지만은, 적시된 내용이 216페이지에 보면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처벌에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즉, 사실을 적시하면 307조 1항을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증명 가능한 것이었는데 보니까 허위였다. 그러면 허위일 때는 307조 2항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뿐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나온 판례 2007도 1220 판결을 보시면, 재판 요지에 형법 307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100% 진실한 사실이냐? 아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되고, 중간에 객관적 사실과 좀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재판유지 3번을 보시면,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2단 중에 2단이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판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6페이지 17페이지에 걸쳐있는 2012도 13718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도 역시 307조 2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217페이지의 밑주침 부분 보시면은, 형법 307조 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누가 입증해야 된다?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당연히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검사가 입증해야 되겠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고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일치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아예 307조 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4월 26일 날 나온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 판례는 굉장히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는데 이 판례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례형 문제에서 유전창 문제가 나오는데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출판물 등이 아니다. 그렇다고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이었는데 행위자는 허위의 사실을 몰랐다. 그랬더니 307조 1항이 적용되고 그랬을 때 309조로 갈 수 있느냐, 310조로 갈 수 있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논의들을 쭉 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2017년도 4월 26일 판결은 표준 판례로 선정은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밑줄 친 거 보면 307조 1항의 사실은 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307조 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증명 가능하니까 허위인 경우는 307조 2항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두고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307조 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뿐이다. 자, 이거를 여기를 잠깐 지워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다 판소했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좀 지우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307조 1항과 2항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이고 이건 허위의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인데 행위자가 뭘 인식했어요?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요? 그럴 때는 형법 15조 1항에 의해서 307조 1항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행위자의 인식이 307조 1항이었으면 307조 1항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7조 1항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307조 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즉, 이 허위의 사실이 2년 이하의 징역인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굉장히 높게 처벌하는 이유는 뭐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도 허위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허위였는데 행위자의 인식을 이랬을 때는 이것으로 처벌을 못하고 307조 1항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시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자, 이 사실이 행위자는 인식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허위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우리가 310조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춘 경우 이것과 이것을 갖췄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미 사실은 뭐예요? 허위의 사실이기 때문에 일로 와도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하나의 착오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판례는 실제로 진실성이 없다 할지라도 이걸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유전차 공부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판례가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판례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밑에 이제 밑줄 친 부분들도 이 피고인이 공소 외인 명의로 발송한 이 사건 호소문은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호소문의 내용 및 발송 상대방 등에 비추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죄의 범위가 없거나 형법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 검사가 이제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원심이 이 사건 호소문의 내용은 진실이라거나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배포하는 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형법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자,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는 잘못되어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 보면 되겠지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고, 이 판례는 2017년도에 나왔지만은 표준 판례로 선정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실을 적시하는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한이 없는데, 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 그 적시의 방법이 만약에 출판물 등이다. 그럼 우리가 309조에는 신문, 라디오, 잡지, 기타 출판물 등이라 나와요. 거기에 해당하면 이제 309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 309조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 매체가 만약에 정보통신망이었다. 그러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서 이제 중요한 건 명예를 훼손한다. 자, 여기서 그럼 이 명예는 뭐겠어요? 이 명예를 훼손한다 할 때 이 명예는 외적 명예를 말하는 거고, 훼손이라는 거는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추상적 위헌 범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명예를 훼손한다 했을 때 실제로 훼손이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침해가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냥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명예훼손죄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명예훼손죄 언제 종료됩니까? 이 명예훼손은 추상적 위헌 범위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을 했을 때 바로 종료된다는 거죠. 즉,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이 같다는 겁니다. 자,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 종료 시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명예훼손 우리 교환 보면은 명예 감정이 아닌 외측 명예다. 훼손이라 하지만 추상적 위헌 범위다.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않아도 본죄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관적 요건 사유대 여름이 종료 시점에 관련된 그 보충 판례 하나를 좀 넣어놓으세요. 제가 2006도 346 판결을 보충 판례로 넣었는데 이게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정보통신망에다가 명예훼손하는 글을 실었어요. 근데 정보통신망이 계속 게시가 되는 겁니다. 게시가 되니까 검사가 무슨 말을 했냐. 자, 게시했을 때 범죄가 기소가 됐지만 실제로 종료는 언제다? 종료는 게시가 끝났을 때 종료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검사가. 근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충 판례 보면은 그 보충 판례 주문 그 본문 내용 보시면 밑줄 쳐놨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재 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 행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 종료 시기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 자, 검사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건 계속범위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 시점은 언제다? 게시가 종료한 시점이 범죄 종료 시점이라고 본 건데 검사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검사의 주장을 원심과 대법원은 배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범위 아니라는 얘기죠. 살피건대 이제 이게 대법원의 입장인데, 서적 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 행위로서 명예훼손죄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다.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 행위 이후에 독자의 접근 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 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체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걸 할지라도 범죄는 훼손했을 때 기소가 되고 종류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보면 결국 이 행위들은 뭐겠어요? 고의가 있어야겠죠. 주관적 구성요건일수록 고의가 있고,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자, 앞에서 계속 봤지만 인식은 뭐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 그걸 실현하려는 의사라는 겁니다. 근데 명예훼손 관련돼 가지고 고의도 그렇게 인식과 의사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19페이지에 2008년도 판례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은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행위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외부적 사정을 놓고 이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1983년도 판결 보시면은 명예훼손 재판 요지 보면은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 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판결은 뭐냐? 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 했다는데 맞아? 근데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에서 말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시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판례 220페이지 보시면 대법원 2018년 판례가 나오죠. 2018도 그 4200 판결 나오는데 이 판결은 우리가 형법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보세요. 판결 요지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을 보시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공연성에 관련된 판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에 관련된 내용 쭉 밑줄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마트 점장이 마트 운영자 입장에서 보니까 점장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이렇게 매장을 배치해 주더라. 그런 소문이 드니까 입점업체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점장이 아니면 우리 매장 플로어 매니저가 이게 돈을 받고 하느냐 물어봤더니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명예훼손이 되겠느냐 했을 때 단순히 대답한 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니까 그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의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아까 이면 문제가 착오 문제인데, 착오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15조 1항의 문제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걸로 오인했다. 즉 307조 2항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행위자는 307조 1항으로 생각했어요. 그럴 때는 15조 1항 때문에 307조 1항이 적용된다. 자, 그러면 진실한 사실을 허위로 오인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진실한 사실인데 자기 혼자 허위의 사실이라고 막 유포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그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중한 고의는 경한 고의를 흡수한다. 실제로 행위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중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한 사실은 뭐예요? 경한 고의죠. 307조 1항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중한 고의는 경한 고의를 포섭하기 때문에 그냥 307조 1항에 의한 그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불처벌이라고 처벌할 수 없다라고는 견해가 있는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307조 1항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기본적 구성 요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자, 어떤 행위가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우리가 범죄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형법은 310조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독자적으로 명예훼손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명예훼손죄를 한다고 정당방위, 긴급피난, 뭐 자구행위, 피해자승하 이런 명예훼손죄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듯이 221페이지에 총칙상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데 가지고 우리 헌법 310조가 진실성과 진실성 또는 아니라 진실성 &겠죠. 진실성과 그다음에 공익성을 갖추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걸 갖다가 옆으로 보지 말고 아예 그냥 좀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즉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 즉 여기서 보면 사실이죠. 그 다음에 307조 2항은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310조에 의해서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춘 경우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행위자가 진실성에 대해서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실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317조 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추면 자, 얘를 갖추면 어떻게 해요? 이땐 구속인권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실성이 뭐고 공익성이 뭐냐 이것부터 먼저 봐야겠죠. 그렇다면 221페이지에 보면 진실한 사실에 적시라 그랬는데 거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221페이지 밑에 판결에 밑줄친 거 보면은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 페이지 보신 것처럼 222페이지 보시면은 행위자의 중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판결 요지 판시상 4번 보면은 끝에 부분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실한 사실은 뭐예요? 진실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부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익성은 뭡니까? 전반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갖추면 되지 오로지 공익적 목적이라 가지고 100%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익이란 건 국가, 사회의 공익만을 말하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익은 국가, 사회의 공익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공적인 이익도 다 포함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22페이지에 공공의 이익 관련돼 가지고 상황에 따른 이익 형량이라 그러는데 98년도에 나온 97도 158 판결을 보면은 이거 이제 표준 판례로 선정된 겁니다. 표준 판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보면 판시상 보시면 310조에서 말한 진실한 사실의 의미, 309조 1항의 소정의 기타 출판물의 의미, 309조 1항과 310조의 관계, 그다음에 형법 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의미 판단 기준 관련돼 가지고 각각의 내용을 다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얘기냐? 진실한 사실의 의미라는 건 아까 진실성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적 이익이 전체적으로 뭐야? 진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써 있지만은 그것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중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309조에 1항과 2항이 있어요. 이게 출판물 등에 의한 거죠. 출판물 등에 의한 건데 이 등이란 말은 원래 법조문에 뭐라 돼 있어요? 법조문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냐 했을 때 출판물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출판물의 의미는 인쇄된, 제본된 책에 되냐, 꼭 출판된 책에 되냐 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물의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223페이지 두 번째 밑줄 부분 보시면은 여기에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외에는 사실 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 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데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춰보면 그것이 등록 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된 거 아니라 할지라도 뭐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외관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치케스라든가 스탬플러로 그냥 간단하게 찍은 낱장의 종이를 찍은 정도는 출판물 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23페이지 거기 밑에 부분에 그 양가로 2번에 보면 기록에 의하면 나오는데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인쇄물은 가로 25cm, 세로 35cm 정도는 일정한 제호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낱장의 종이에 단지 단편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광고하는 문안이 인쇄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사건 인쇄물의 외관이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쇄물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 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단순히 스테이플러로 찍은 이 정도는 출판물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224페이지에 보면은 그 관련돼 가지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적시 사실이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쇄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309조 2항이나 1항의 소정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 사실이 형법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309조에 해당한 어떤 출판물 비슷한 걸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런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309조에 의해서 적용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 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309조에 처벌받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그냥 일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죠. 근데 실제 내용은 허위였어요. 그럼 307조 2항에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 307조 2항에 처벌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고 행위자도 허위란 사실을 인식해야 돼. 근데 행위자는 뭐예요? 행위자는 허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실한 사실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적용되겠어요? 307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307조 1항이 적용될 때 일로 돌아와야겠죠. 310조에서 그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 자, 허위의 사실이었지만 행위자가 인식을 못한 것 뿐이죠. 결국 뭡니까? 진실성과 공익성 중에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이 부분 공익성은 있는데 이게 없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위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의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24페이지에 이른바 유형적 이익형량을 헌법재판소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쓰면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학설의 대립이 쭉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225페이지에 보면은 진실성 또는 공익성에 관한 착오 문제. 이것 또는 이것에 대해 착오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돼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허위라고 오신했다면 위법성 조각은 불가하다. 자, 이건 객관적으로 진실하고 행위자도 진실하고 믿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자도 믿었고. 그랬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착오한 경우 판례는 어떻게 해요? 310조에서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판례에 대해서 이제 그 22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판례를 지지하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는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사실이라는 척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극히 소수설인데, 뭐, 김동동 교수님하고 손동건 교수님은 이거는 유전창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관련돼가지고, 요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좀 옆으로 판서를 다시 해가지고,
309조 1항이나 2항 등에 말하는 출판물 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307조 1항 2항 허위의 사실이다. 근데 만약에 307조 1항에 해당한다면 310조에서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췄다면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밑에 307조 2항, 309조 얘기를 떠나가지고 그냥 307조 1항에 해당하는 얘기가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진실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진실성이 인정돼. 자, 이렇게 진실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공익성도 인정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307조 1항의 구성권에 해당하지만 이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죄 구성권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겠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행위자는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어요. 행위자의 인식만 사실이었다. 그럼 그럴 때 어떡하냐? 이 진실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진실해야 되고 이 공익성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진실해야 돼요. 즉 진실하지 않고 공익성만 갖춘 경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판례 입장과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는데 먼저 판례 입장을 봅니다. 자, 판례 입장은 뭐냐? 판례 입장은 자, 진실하지 않은데 얘가 진실한 걸 믿었다는 겁니다. 진실한 걸 믿는데 믿은 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시키겠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교환의 225페이지에 진실성 또는 공익성이라는 착오 문제 가지고 판례는 310조에 의해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판례는 우리가 상당한 이유, 다른 말로 정당한 이유라도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그냥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자, 판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판례의 큰 문제점은 원래 310조에서 위법성이 조각하려면 어떻게 돼요? 310조에서 위법성 조각되려면 이 경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성도 인정되고 공익성도 인정되는 이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여기다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독자적 해석론을 취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판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판례처럼 안 보고 이 부분을 위전착오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전착오로 보는 건 진실성과 공익성이란 건 뭐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310조 관련돼 가지고 얘네는 뭐다? 진실성과 공익성은 위법성 조각 사이에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떻게 돼요? 판례를 비판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객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 플러스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있는데 판례는 이 부분에서 진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실성에 대한 인식만 있었다 그래가지고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진실성과 공익성은 객관적 정당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진실성에 관한 착오는 뭐다? 이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유전착 관련돼가지고 결국 엄격 책임설과 법효과 제한 책임설 있죠. 자, 엄격 책임설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엄격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도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는 다 어디서 일어나는 착오예요? 위법성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위법성의 착오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위법성에 착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엄격 책임설은 이거는 그냥 위법성의 착오다. 그러므로 형법 16조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는 어떻게 해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죠. 자,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은, 자, 이거는 뭐예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제3의 착오입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도 아니고 위법성의 착오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견에 의하면 결국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고의는 뭐다? 여기 어딘가 고의가 있는데 이 고의는 여기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책임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의와 이 고의가 다 인정될 때 이 고의가 인정되는데 유전착 관련돼 가지고는 이 고의는 인정되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는데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얘는 뭐예요? 고의 범위 성립 안 하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할 때는 고의 범 성립 안 해요. 단 과실범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명예훼손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형법은 과실범 처벌 규정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따를 때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즉, 기자들이 아니면 누구나 다 허위의 사실이면서 알면서도 난 진실한 사실을 믿었다고 막 허위의 사실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나는 진실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고의범 처벌 안 되고 과실범 가야 되는데 과실범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불처벌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종 언론사에서 아침마다 허위의 사실들 뻥뻥 터뜨려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문제점은 뭐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식과 의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고의가 없다고 과실범을 처벌되는데 과실범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의사가 있는데 과실범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점 중에 하나가 고의범이 왜 과실범으로 전환되는지 설명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임고의는 위법성의 인식과 똑같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온 견해가 뭐냐? 나온 견해가 바로 판례와 똑같이 의무합치적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의무합치적 심사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해 보는 것처럼 거기 보면 판례를 지지하는 입장 그래가지고 뭐 이문 교수님이나 김재봉 교수님 등이 주장하시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이 의무합치적 심사는 뭐냐? 결국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결과 반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행위 반가치가 있다. 행위 반가치가 있는데 이 결과 반가치는 뭐다?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걸 객관적 정당화 요소다. 행위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건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거죠. 자, 근데 객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무합치적 심사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식 플러스 의사면 되는데 여기다 뭡니까? 여기다가는 하나 더 추가한다는 개별서를 취해가지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범죄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해가지고 일반적일 때는 인식과 의사로 충분하지만 이렇게 명예훼손죄하는 데 가지고 여기다 의무합치적 심사라고 하는 것을 더 하나 넣는다는 겁니다. 즉 양심적 심사 의무 아니면 의무합치적 심사 의무를 더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데 의무합격 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봐가지고 진실성에 대해서 없었다. 공익성은 있는 거잖아요. 공익성이 있고 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합격 심사를 했는데 진실성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면 이걸 있는 것으로 봐주자는 의미로 판례와 똑같은 견해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데 이 의무합격 심사 이론보다 판례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이거는 유전착 문제, 이 의무합격 심사는 이거 유전착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이론에 의해서 객관적 정당화 요소,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고 인식과 의사와 의무합격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진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요? 행위자가 그렇게 믿는데 성실한 검토를 했다면 있는 것으로 봐줘가지고 위법성을 조각시키자고 보는 겁니다. 판례와 똑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와 이 견해, 판례와 의무합격 심사에 대해서는 비판점이 뭐냐? 비판점은 딱 하나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이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만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뭐다? 이 경우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요. 이건요.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있다면 뭐예요? 위법성을 조각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의무합격 심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겠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와 의무합격 심사 이론은 똑같은 비판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전착 관련돼가지고 유전착으로 보는 견해는 엄격 책임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인데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융적지를 인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엄격 책임설은 뭐 제가 엄격 책임설을 취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엄격 책임설 입장에서는 뭐요? 어떤 그 사실적 측면의 착오 부분을 너무 무시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김성동 교수님의 견해는 뭐냐? 김성동 교수님의 견해는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자 여기에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지만 실제로 이 진실성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아니고 뭐냐? 아예 아니고 자 진실성은 307조 1항이냐 307조 2항이냐를 나누는 기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진실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7조 1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310조로 올려면 310조로 올리면 둘 다 진실성에서 행위자가 진실한 걸 믿고 실제로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실성에 관한 착오 문제는 결국 뭐다? 307조 1항과 307조 2항을 구별하는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구별하는 문제일 뿐이면 어떡하냐? 행위자가 허위를 믿었다. 허위 사실을. 그럼 307조 2항이고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안 믿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 그럼 307조 1항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로 올 수 있느냐? 일로 못 온다는 거예요. 단 행위자가 307조 1항에 해당한다고 믿었던 거 관련돼가지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믿는데 그 진실한 사실로 그렇게 허위의 사실이지만 진실한 사실로 믿는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그 위법성의 착오로 본다는 거죠. 그 부분 관련돼가지고는 행위자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하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형법 16조를 적용해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시키겠다 보는 것이 김성동 교수님의 견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26페이지 끝에부터 22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그 진실성 요건은 310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명예훼손죄의 가중적 요건의 적용과 감경적 요건의 적용을 가르는 기준일 뿐이다. 즉 307조 1항이냐 2항이냐를 가르는 기준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결정하거나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이 될 수 없다. 진실성에 관한 착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착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15조 1항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근거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든 요인이 된 경우에는 위법성의 착오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다가 위법성의 착오를 바로 형법 16조의 착오를 바로 적용해가지고 행위자가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거고 제가 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제가 중간에 보니까 여기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제가 큰 실수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6조에서 구속영장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걸 보는 거죠. 이 부분 반드시 수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착오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 여러분 반드시 수정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도 아까 그 15조 1항을 적용해 가지고 16조를 적용해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김성동 교수님하고 손동건 교수님의 견해는 결국 엄격 책임 설치는 위헌착오를 보지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위헌착 문제를 설명할 때는 판례 입장과 의무화착 책임사 같은 이론을 보면 되고, 엄격 책임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그다음에 김성동 교수님의 견해, 이렇게 네 가지의 견해 정도, 그러니까 네 가지의 견해 정도에 대한 것들을 써주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김성동 교수님의 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김성동 교수님은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자, 진실성일 때는 이렇게 보는데 공익성일 때는 그냥 위헌착오로 본다는 얘기예요. 진실성의 착오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유에서 해결하지만 공익성일 때는 위헌착오로 본다. 그러면 진실성과 공익성의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이 3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 비판점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명예훼손죄 위헌착 문제는 우리가 뭐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해 주세요. 이메일로 질문하면 제가 뭐 동영상을 다시 찍어서라도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227페이지에 소송법적 효과 그래가지고 적용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검사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뭐라 그래요? 이 입증 책임은 이제 거증 책임이 전환된다 그래가지고 피의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227페이지에 보시면은 원칙은 원래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판례는 거증 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96년도 판례가 그런 판례다 보시면 되고, 그 보충 판례 2007년도에 나온 2006도 8544 판결도 결국 뭐다? 이것도 결국 입증 책임을 갖다가 검사한테 행위자가 증명해야 된다. 피고인이 증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 전에까지 해가지고 뭐 잠깐 보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